여러분, 부동산 정책 정부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시장이 승리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에서는요, 최근에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가 이길까요? 아니면은 시장이 이길까요?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 2시부터고요.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이기는 핵심 투자 전략 공개입니다. 자, 지금 뭔가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이 좀 뒤숭숭하실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집을 지금 팔라고 계속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양도세 중과 5월 9일 그거 유예 안 한다. 중과 유예 안 하고 5월 9일이 넘어가면 중과할 거다. 지금 강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이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고민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고려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요, 서울 집값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는데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대책이 없다.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고강도 SNS에다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많이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 이기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 말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태까지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몇 번 있었죠. 예, 그랬을 때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놨을 때 처음에는 짧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누르고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겠죠. 말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자고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로 종료하겠다. 유예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 시장에서 저게 중과가 유예가 될까? 원래대로 예상이라면 항상 우리 그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세금 이런 것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가 되면은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지금 현 정부는 뭔가 좀 다를 거야. 그래서 중과가 아니고 일반 세율로 갈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예측들을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로 중과를 하겠다, 다시 5월 9일이 지나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 기회에 팔아라. 빨리 5월 9일 전에, 5월 9일까지 늦어도 팔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꾸 이제 뭐 속보로 나오는데요. 부동산 정상화 시키는 게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자, 쉬운데 왜 여태까지 안 했을까요? 쉬운데,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부동산 정책이 정말 쉽다면, 말씀하신 대로 쉽다면 빠르게
정상화 시켰어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요, 정책으로 이게 집값을 잡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도 수도권에 6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에는 뭐 태릉 CC 그리고 과천 경마장, 이 경기도지만 거기는 경기도죠.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런데 뭐 10,000가구를 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제대로 협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신뢰를 심어줘야지 시장에서 공급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조금 기다려 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때요? 정부의 그런 얘기들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똑같으니까. 뭔가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서울에 6만 가구를, 이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을 때 민간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나요? 그건 하나도 없죠. 자, 오히려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이 공공 위주의 개발 얘기들만 나왔지 민간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완화,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갖다가 완화해 준다든지 없애 준다든지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이주비 폭탄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는 데들 상당히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공공에서 하는 것들만 지금 하겠다. 근데 그게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가 항상 이 타겟인데요. 투기의 주범으로 이렇게 타겟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보유하면은 이 집 없는 사람들이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못 가진다는 논리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요. 2017년도 9월 달에 민주연구원, 민주당이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에 거기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토론회 2시간짜리였는데 그때 그 2017년도에 8월 2일 날 강도 높은 문재인 정부 때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거래가 단절이 되고 9월 달, 한 달 정도 지나서 9월 달에 거기에 제가 가서 2시간 동안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다 집을 공급하지 않겠다. 왜? 서울엔 집이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서로 만약에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면 경기도에다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3기 신도시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공급하겠다는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 이 논리는 안 맞다. 왜냐하면요. 서울에 집이 딱 10만 채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논리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10만 채의 집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딱 10만 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에 계속적인 공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공급이 넘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는 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서 살 수가 있겠죠. 즉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늘어나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못 사는 사람들 집을 갖게 되는 거지. 공급이 없는 상태, 공급이 딱 정해져 있다. 이러면은 이 논리가 맞습니다. 집을 많이 보유하면은 집 가진 사람들이 못 산다. 집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그 토론회 2시간짜리 갔다가 와서 이제 집값은,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자,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진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다한 팽창이 돼서 거품을 키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한마디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닮은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안 닮은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담보대출을 담보 가치보다도 더 높게 해줬어요. 애들이 많았어요. 110%, 120%. 우린 지금 어떻게 합니까? LTV, DTI가 있어서 절대 그 담보 가치 이상으로 해주질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구조가 같고 하다고 우리가 일본처럼 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자, 다주택자의 순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왜 보지 않을까요? 너무 한쪽으로만 쏠린 게 아닐까요?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부에서 이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거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죠. 자, 도심에서 서울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공공에서 짓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민간에서 짓는 것들로 우리가 대부분 전세나 월세를 다 가잖아요. 그래서 집이 100채가 있는 사람도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99채는 전세든 월세든 이쪽으로 세를 주는 거예요. 그 세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다주택자의 순기능이거든요. 물론 안 좋은 기능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순기능이에요. 이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로지 다주택자는 투기꾼 이런 프레임만 강하게 씌워져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도심의 대부분 지금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전체 서울 공급 물량의 85% 이상이 나온다는 게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제는 지금 하나도 안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대부분을 뭐가 공급해요? 민간이 공급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이게 LH에서 하는 거는 이 공공이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 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집 빨리 팔아라, 빨리 내놔라 이런 경고의 얘기를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집 빨리. 그러면은 집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이제 물건들이 좀 나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좀 안 맞는, 아구가 안 맞는 말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집을 매도할 때는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한 3개월 걸리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 다주택자들을 다시 5월 9일 위에 중과를 하려면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중과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아니면 또 1년간 일반 세율로 유예가 될 거야? 이렇게 막 혼돈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했죠. 갑자기.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물론 3개월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은 정말 저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꼼꼼하게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덜컥덜컥 그냥 생각날 때마다 내놓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구가 안 맞잖아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 세입자 다 있어요. 세입자 나가는 텀 있잖아요. 세입자 2년, 4년. 세입자가 있어서 이게 과연 빠른 시간에 매도가 가능할까요? 이 3개월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면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그러면 그것도 한 15일 걸려요. 자, 그리고 이제 구정이에요. 설날. 과연 지금 그리고 집이 내놓으면 후다닥 팔립니까? 그거는 정말 입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이런 데들은 팔리겠죠. 일주일 내래도.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은 그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후다닥 누가 사러 오지 않죠. 그리고 실거주자만 또 들어가야 되죠. 실거주자만. 2년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가 2년이 끝나는 시점이다. 그 세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도 그걸 거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실거주할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을 상당히 묶어놓고 지금 빨리 팔아라. 다주택자 집.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아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때도 양도세 중과할 텐데 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시한을 줬죠.
6개월 동안은 일반 세율로 할 테니까 그 안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물건이 좀 나왔어요.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은 물건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나왔어. 그때부터는 매물이 잠겼어요. 왜? 양도소득세 중과지, 취득세 중과지 다 중과니까 그냥 버티자. 어차피 팔아봐야 남는 거 없다.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이익이 난 데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중과로 양도세 중과가 되면요. 뭐 2주택 이상이면은 일반 세율은 최고 세율이 6에서 45%까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20%를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65%잖아요. 65%. 2주택 이상, 2주택만 되면은 65%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거기다 지방세 10%거든요. 65%에. 3주택이면요. 75%예요. 75%. 거기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82.5%에 3주택이면. 그럼 거의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냥 어떻게든지 버티고 가는 거죠. 뭐. 2판, 4판이다 하고.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진 거예요. 문재인 때도. 그래서 일부는 매물이 급하게 팔 사람은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은 언제 얘기해? 미래에. 지금 당장 공급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취득세 완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해서, 그렇죠? 서로 사고팔고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기존 물건이 거래가 돼야지 물건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이 없어요. 물건도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일 거고요.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면서 똘똘한 한 채 쏠림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문재인 정부 때의 우리 학습 효과가 그때 우리 그대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공급 부족에 매물 줄어든다는 의미는요, 매물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지면서 선호도 높은 것만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 물건들은 팔릴 거예요. 지방의 매물들은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정부에서 하게 되면 지방 물건부터 매물로 내놓겠죠. 그러면은 지방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쌓일 거고요. 오히려 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선호도 높은 지역들은 어때요? 그런 데들은 하나씩 오히려 물건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지금 규제에서 그래도 자유로운 이 재개발 시장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천 군데 재개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시장이 만약에 바뀐다면 더더욱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들, 구청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이렇게 좋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청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호적인 구청과 비우호적인 구청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잘 우리는 판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단계. 그래야지 이익이 큽니다. 제가 항상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지만 자양사동 3년 전에 방 2개짜리 빌라 5억 한 2, 3천이었습니다. 5억 2, 3천. 지금 17억이에요. 17억, 18억이래요. 지금. 근데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죠. 그때는 언제 들어갔냐면요. 아직 친속통합계획으로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어요. 동의서 막 걷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5억대가 17억, 18억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초기 단계에. 자, 빠르게 움직이세요. 빠르게. 지금 기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니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신축 빌라에 투자하십시오. 자, 신축 빌라는 주택수에서 빠지죠.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배제. 물론 전용 면적 18평, 전용 18평 이하,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6억 이하, 매매가 6억 이하. 요 조건만 갖추면은 주택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너도 나도 신축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죠.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어떤 그 정부에서 발표가 나면 막 흔들려서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딱 방향성을 정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은 그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우리는 움직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6월 11일 날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을 이기는 핵심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 준비했고요. 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 너무 맞죠? 우리가 돈하고 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도 즐기고 내 취미생활도 하고 하는 거죠. 남에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됩니다.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끔 우리는 인생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